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이 동상담홍, 저는 늘 얘기하지만 이 자리는 참으로 귀한 자리입니다. 알고 보면 참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딴 데서는 안 하거든요. 어쩌면 상식이 많이 묻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시작하기 전에 너무나 귀한 손님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감독 중에 아바스 키아로스탐이라는 이란 감독이 있는데요. 이분 영화 중에는 갑자기 영화를 찍고 있을 때 싹 나타난 배우가 있어요. 나중에 감독도 그 사람 그 배우의 이름을 몰라요. 그냥 나타났다가 또 사라져요. 이분이 그런 분인가요? 어쨌든 시민으로 소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시민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평범한 시민입니다. 평범한 시민인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의견을 주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소개를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요즘에 가장 핫한 문제인 석탄 문제. 최근에 도태우 대표님께서 이 석탄 문제를 이렇게 한 두세 차례 이렇게 브리핑을 하셨는데 이 문제가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석탄이 제재 항목에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이 석탄을 통해서 북한에 현금을 지원을 했다. 만약에 이게 확인이 되는 사실이라면 다른 나라 누가 이 유엔의 제재 결정을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좀 중대한 문제인데 이 석탄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이 과연 현금을 체제를 유지하는 그 현금을 어떤 식으로 조달하고 있나 이 문제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이신 우리 김 박사님께서 간단한 발제를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뭐 석탄 문제로 안팎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정부가 좀 지혜롭게 기민하게 대처를 하면 의심이 좀 줄어들 텐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북한의 외화가 굉장히 귀하고 북한에서 뭔가 좀 쓸만한 물건을 사려면 외화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북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83 제품 정도, 뭐 우리 사유로 말하면 연탄 집게 정도밖에 살 게 없습니다. 근데 외화가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합법적 수단, 또 하나는 이제 음성적이고 그 비합법적 수단이 있는데, 합법적 수단은 이제 뭐 일반 국가가 하는 무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 같은 경우는 개성공단 사업 지금은 중단됐습니다만 개성공단 사업이 있었고, 요즘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많이 하는 인력 송출, 뭐 기타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관광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수단으로는 무기 판매, 마약, 또 위조 지폐, 위조 담배, 뭐 가짜 의약품, 뭐 기타 등등 하여튼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죄는 다 거의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무역을 보면은 작년에 전년 대비 15% 감소해서 55억 5천만 달러 경상수지가 나왔는데, 수출이 17억 7천만 달러, 수입이 37억 8천만 달러 해서 20억 달러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주로 이제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인데요. 북한 대외 교역의 90% 이상이 중국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그 끝날 때 우리가 그 인건비로 지불한 게 연간 한 8,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950억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우리가 보기에는 뭐 크지 않은 돈 같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고, 지금 또 북한이 개성공단을 빨리 재개하지 않는다고 지금 옆에서 압박하고 있는 것도 다 그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겁니다. 무기 거래는 한때 북한이 외화 가득 수단으로서 무역 다음으로 비중이 컸던 분야입니다. 중앙당 39호실 소속 단천무역은행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스커드 미사일을 판매해서 꽤 짭짤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거리 1km에 $10,000 정도 되니까 스커드 미사일 한 기에 보통 한 사거리가 400km 정도 되죠. 그럼 $400만 정도 되는 겁니다, 한 발에. 그리고 이제 금괴도 북한이 수출하는 주요 외화 가득 수단입니다. 산화 조각 무역을 통해서 주로 하고 있는데, 고려환경 여객기를 통해서 마카오로 일단 실어 나른 다음에 거기에서 해외로 이것도 이제 밀수로 하는 것이죠. 연간 한 1, 2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인력 송출이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가 지금 주춤한 상태인데 정확한 액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억 달러 정도 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타 이제 불법적인 뭐 마약이라든가 위조 지폐라든가 위조 담배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북한으로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외화가 어디에 쓰이는지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대개 한 5가지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령의 통치자금입니다. 북한에서는 당자금 또는 혁명자금이라고 해서 혁명자금을 좀 달라고 하면 김정일이 큰 선심 쓰는 척하고 좀 나눠주죠. 고위간부들에게 뭐 고급 차나 건총 같은 거 선물할 때 돈이 들고 또 주말 파티할 때도 쓰고 또 제한적이긴 하지만 인민경제에 일부 소요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량 살상무기, 핵무기나 미사일 같은 소위 WMD를 개발하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김정은 가계 우상화 시설물을 조성하거나 관리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특각 이런 것을 만들고 뭐 유지 관리하는데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김정은 일가의 의식주, 호화 사치 생활을 하는데 드는 돈입니다. 뭐 옛날식으로 말하면 내탕금 같은 성격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사시 김정은 일가가 해외 도피할 때 필요한 은닉자금,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외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북한의 외화벌이는 사실은 인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김씨 정권 또는 김씨 그 가족 우상화 또는 가족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쓰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북한에 지원하거나 그런 것도 많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아마 직접 경험을 했을 텐데 북한 인민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도움이 전혀 될 것 같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그 공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북한 노동자들을 갖다가 이제 일을 시켜 보면 그 사람들은 공사를 하면서 다치잖아요. 이제 현장에서 다쳐도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료제들이나 뭐 이런 약품들을 가지고 빨리 치료를 해주고 싶어도 오질 않아요. 피해요. 네. 북한에서 건설을 해보신 거죠? 건설이죠. 왜냐하면 거기 이제 그 당시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 그때 이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남북 교류 때 뭐 기아대책본부에서 병원을 짓는 것들을 발주를 받아서 저희가 공사도 하고 뭐 교회에서 뭐 심장병 병원을 이제 평양에 만든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공사를 계약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본 사항들이죠. 근데 왜 피하나요? 이제 아마 단속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제 하면 그쪽에서는 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 감시도 하고 우리 남쪽 사람들이 올라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접촉을 많이 이제 그걸 꺼려하고 그러면 뭐 그런 거잖아요. 돈이 들어가게 되면 그 돈을 그 사람들한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작은 그런 의료 제품도 그 사람들한테 뿌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차단이 되는 거죠, 결국은. 예. 조금 더 자세히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나누기 위해서 자료를 찾다가 17년 전에 쓴 기사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 기사에 이런 시가 들어 있습니다. 어머님은 선보러 가자 하지만 이 가슴의 사연을 어쩌면 좋아. 도시의 총각보다 쇄도를 캐는 금골의 그 동무가 마음에 들어. 90년대 초에 나온 이 서정적인 사랑가는 검덕강산으로 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만든 노래인데 말하자면은 그 제대 군인들이 워낙은 대학에 가거나 이렇게 가고 싶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이런 검덕강산들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기사에서 인상적인 것은 적어도 검덕강산 같은 데서 10억 불은 나와야 된다. 그때 그렇게 이렇게 선물을 했는데 10억 불이 과연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실제로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일단 뭐 가능합니다. 북한이 자랑하는 그 강물 자원이죠. 그 무상광산하고 검덕광산은 북한이 자랑하는 세계적 매장량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돈을 잘만 팔면은 10억 달러를 더 벌 수도 있죠. 문제는 이제 얼마나 자기들이 개발하느냐인데 문제는 그 돈이 인민들한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북한의 모든 외화는 일단 39호실, 중앙당 39호실에 들어가서
김정일 주머니에 들어간 다음에 김정일과 김정은의 주머니에 들어간 다음에 그들의 의사에 따라서 분배가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럼 이번에 그 포항이나 군산항 이런 데로 들어온 그 석탄을 통해서 번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혹시 이 돈도 역시 김정은 가족들을 위한 통치자금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사실 북한에서는 외화로 된 돈은 일체 개인들이 소지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거기에 따른 공포령도 내렸고요. 그래서 한때 북한에서 그 외화를 그 통제하기 위해서 그 사회 안전상 보령도 내려가지고 달러를 비롯한 외화를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역적으로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2009년도 화폐 계획 때 거기에 충실했던 정말 그 무지몽매한 북한 주민들만 상당한 피해를 받고 그 당시에 수많은 자살자를 비롯한 희생자들이 났던 거죠. 예, 이제 외화벌이 수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외화벌이 이 돈은 철저하게 이제 뭐 김씨 지금 말하면 김정은이겠죠. 김정은과 이제 그 가족을 위해서 다 이렇게 쓰이는 거지. 백성들이라든가 국가 발전, 그다음에 무슨 다른 또 기타에는 전혀 상상도 못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북에서 무역을 조금 해봤는데, 그래서 무조건 상납제도 과제를 주는 거죠. 과제를 줘가지고 몇 프로 못 해가지고 이제 그게 석 달 동안 얼마 프로수를 못하면 그다음에 그 기업선을 해체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제로 그렇게. 그 외화벌이 중에 해외 노동자들이 이렇게 노동 임금을 노예 노동처럼 착취하는 부분도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돈도 요즘 러시아 등 상당하다고 미국이 지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이번 석탄 의혹 관련해서는 현금 말고 쌀이 갔다, 그다음에 또 석유가 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그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는 의혹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쌀은 그 국경지대로부터 그 군대 쪽으로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은 그 대량의 쌀이 정기적으로 매달 10톤이었던가요? 그렇게 이동하는 것이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에 의해서 보도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석탄에 관해서 더 깊게 좀 심화해서 얘기하기 전에 금방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북한의 돈이 어떻게 들어간 돈들이 북한 주민들한테 흘러갔는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려면 우리가 개성공단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간단히 개성공단에 대략적으로 약 5만 6천 명 정도의 이제 고용 창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상 북한 근로자들한테 월 평균 임금은 약 미국 달러로 한 120불에서 한 130불 정도 지급이 됐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 돈은 우리 기업이 직접 북한에 있는 종업원 5만 6천 명의 종업원한테 전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일단 금방 논의하신 것처럼 북한 당국을 거쳐서 한번 세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당국이 해당 이제 기업한테 주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지불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북한 화폐로 나눠주게 됐는데 대략 그 당시 화폐로 계산해 보니까 약 2불 50에서 한 3불 정도. 그러니까 북한 주민이 직접 손에 쥘 수 있는 미국 달러는 2불 50에서 3불 정도라고 여기 이제 계산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이제 이 문정권은 개성공단을 다시 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한국에 있는 기업한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평균 부채율이 500%였고요. 그리고 그냥 끝말로 얘기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생산성이거든요. 기업이 얼마만큼 투자한 것에 대해서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가. 그런데 개성공단의 1인당 생산액이 연간 7,500불밖에 안 돼요. 그럼 만약에 기업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현격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걸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은
김여정 뭐 이런 일행들이 그 평창 올림픽 그 전후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그렇고 그 뒤에 판문점 회담도 그렇고 싱가포르 회담도 그렇고 김정은 일가가 저렇게 움직일 때는 분명히 현금 때문일 텐데, 그리고 현금이 뭔가 들어가고 있지 않으면 저렇게 순순히 나올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한때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는데 그 소문은 저는 뭐 그렇게까지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요즘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 석탄을 통해서 현금을 좀 찔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이거 제가 좀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글쎄요, 뭐 그 지금 우리 정부가 석탄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이나 기동성을 보면 저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의혹이 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거는 없지만 심리적 심증, 그러니까 의혹이 자꾸 확대되는 겁니다. 그 오늘 이제 북한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외화들을 이제 취득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는데요. 뭐 여러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단편적으로 듣던 것들을 쭉 정리해서 알게 됐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건 이런 거예요. 도대체 저와 같은 북한이 왜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가 하는 거죠. 국민을 노예 상태에 두고 착취하고 정권의 유지가 모든 활동의 제1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리고 국제적으로 숱한 범죄 행위들을 일삼는 이런 정권이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집단이 왜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가 하는 거죠. 거기에는 저는 우리 측 편에 북한 바깥 세계에 중국을 포함한 비겁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걸 그대로 두고 유지했을 때 얻게 되는 그 안정성, 유익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비겁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최근에 이제 들어온 여러 가지 첩보, 이게 정보라고 하기에는 아직 확인이 좀 안 되는데 첩보에 따르면 중국 시진핑도 김정은에게 어떤 명목으로든 현금을 지원하고 있고, 심지어는 미국도 그 유해 송환에 대한 일정한 현금 대가를 준다는 설이 있고, 지금 석탄 얘기도 있고, 일정한 현금을 지금 그 비핵화 뭐 CVID까지는 아니라도 상당한 비핵화에 의미 있는 그런 액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여러 루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유엔의 이런 결의 같은 것이 결국 형해화되거나 유명무실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국제 정치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지금 현재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그 참상보다 더 심한 참상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무정부 상태의 카오스. 그러니까 그 내란과 사륙이 그냥 일상적으로 자해되고 그것을 통제할 아무런 수단도 없는 완전 아수라장인 상태. 그 무질서 외에는 북한보다 더한 완전한 노예제 상태의 그런 참상은 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 상태를 그 변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저 체제라도 없으면, 저 정권이라도 없으면 그런 아수라장 상태로 되돌아간다. 만약 그 판단이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변호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 후에 그 레짐 체인지 후에, 그 레짐이 무너진 후에 대처하기에 따라서 피해갈 수 있는 길들이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은 건설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그것을 그 현상 유지하는 방안으로 그 옹호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평양에 이제 저희가 북한을 바라볼 때에 북한 일반 우리 국민들이 북한 이야기하면 못 먹고 못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북한은 두 개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평양과 그 주변, 그 외의 지역들인데, 제가 아까 저희가 뭐 북한에다가 병원 시설물들을 짓고 뭐 짓다가 만 것도 있고 한데, 이 시설물들이 결국은 그 병원들을 우리가
좋은 장비를 집어넣고 그 병원들을 짓게 되면 그걸 누가 사용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은 우리가 선한 목적으로 정말로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이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가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지만 정작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까 그겁니다. 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평양에 있는 사람들만 특수한 사람들만 그것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뭐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쓴 돈들이 그렇게 체제 유지용으로 바뀌어간다는 거. 그리고 또 평양과학기술대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시설물을 지어주고 하지만 그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화살로 돌아오고 뭐 이런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유의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재밌는 거기 일화가 그 한 2주 전에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금방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김정은 그 지도자가 김정은 씨가 그 평양 이제 옥류관 냉면이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 최근 제 2주 전에 본 뉴스가 뭐였냐면 그쪽에 어떤 보도에 의하면 그래서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 본인이 그 특별히 하사한 이름으로 평양 대동강 수산 상회인가라고 하는 그 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수산물 그 레스토랑을 열었죠. 근데 거기 안에 보면 뭐 철갑 상어도 키우고요. 그다음에 별별 우리가 캐비어죠, 캐비어.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여기서도 참 먹기 어려운 그런 그 특산물들 그것들을 이제 그 직접 지시해 갖고 어디 키웠다고 하면서 그 밑에 이제 제일 밑에 코멘트는 뭐냐면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호의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지시하셔서 대동강 수산 상회를 열었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또 우리나라 언론에 실린 걸 보고 이거를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아니 뭐 우리 언론들은 왜 그런 기사들을 참 실어주면서 홍보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기사가 나와서 지금 잠깐 첨언했습니다. 그 보니까 허 위원장님이 전에도 지적하시던데 평양과 그 평양 이외의 지역 이 북한에서 상당히 이렇게 구분된다. 그거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평양에 가보셨었어요? 평양에는 자주 갔었죠. 왜냐하면은 옛날에 그 사료총 사업을 할 때에 이제 모범적인 청년들을 이제 선발해 가지고 평양시 견학이라는 걸 합니다. 4월 달하고 가을에. 그러면은 이제 평양 그 송신사료총 여관에 들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평양시와 평양시 주변에 군사혁명사적관이라고 이제 그 군수공장 그 거점 사적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북한 청년들한테는 도시생활을 하는 청년들한테는 당시에 최대의 어떤 영광이 한 일종이었었죠. 그래가지고 평양에 가보면은 역시 평양과 지방 사이에는 일단 신분제도처럼 그렇게 확연히 갈라집니다. 그래서 평양시에 입주하려면은 성문이 일단 확실하고 그 다음에 그 당성, 노동계급성 이게 확실히 해야 되는 이런 그 선별 원칙이고 그 다음에 지방은 과거에는 어찌 보면 김일성 시대에는 그 노동 속에서 단련되고 혁명투쟁 속에서 단련된 검증된 사람들을 선발해서 평양시 주민으로 입주를 시켰지만은 김일성 시대가 끝나고 김정일 체제가 접어들면서 북한이 무정부 상태로 빠진 그 상황에서는 돈을 주고 평양에 입주하는 그러니까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런 두 개의 북한 아까 우리 저쪽에 평양에 다녀온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북한에는 통치계급과 그를 옹호보위하는 충직한 그 정말 혁명전사들로 이루어진 평양시 시민들이 한 축, 다음으로서는 그들이 통치를 받는 그 일반적인 어찌 말하면 우리 백성들로 이루어진 지방사회 이게 철저히 신문적으로 분권화된 어떤 두 개의 그 북한 제도가 존립한다고 봐야죠. 조금 부연을 할게요. 예. 저는 그냥 일상적으로 북한에는 평양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 현실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북한 사람들은 공민증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우리 주민등록증 같은 거. 평양 사람은 평양 시민증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다음에 평양 지역 이외의 사람들이 평양을 가려면 평양 아닌 곳을 갈 때도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되지만 특별히 평양을 갈 때는 특별한 통행증을 받아야 돼요. 국경 지역을 가거나 북한이 전현지대라고 하는 휴전선 일대로 오거나 평양을 들어가려면 굉장히 엄격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통행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평양을 가보고 와서 북한을 봤다고 얘기하는 건 난센스죠. 제가 최근에 그 이영훈 교수님 책을 보다가 고려 시대의 그 제도가 이 북한의 지금 현재 모습과 아주 흡사하다는 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고려 시대의 그 특징을 설명하시면서 고려 시대는 개성의 지배 집단이 무사 중심으로 완전히 모여 있고 그 다음에 그 개성에 모인 지배층이 전국 각지의 피지배층을 지배하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광산이나 이런 것들을 이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처럼 고려 시대 개성의 지배층들이 전국 요지에 그걸 관리하면서 운영했던 경제 시스템이라고 해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북한의 외화벌이 얘기를 하면서 일단 북한의 주변적인 얘기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하는 김에 아까 83 제품 얘기를 했거든요. 83 제품이 뭔지 좀 설명도 하고 넘어갈까요? 그 뭐 김정일이 갑자기 득도를 해서 84년 8월 3일 날 8월 3일이란 뜻이에요? 예. 83이라는 건 원래 정식 명칭이 8월 3일 인민소비품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북한에서 줄여서 83 제품이라고 하고 뭐 부부도 좀 뭐 이렇게 엉터리 부부가 있으면 83 부부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원래는 뭐냐 하면 공장 기업소의 짜투리 자재나 원료를 가지고 의미 있는 제품을 만들게 한 거예요. 김정일이 뭐 평양 방직기계 공장인가 뭐 거기를 갔다가 보고 힌트를 얻어서 그걸 이제 일반화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야말로 짜투리를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장군님의 방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됐어요. 83 제품 만드는 게 우선이 됐어요. 본신 업무가 뒤로 밀리고 83 제품 만드는 게 우선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이 84년 이후로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래서 김정일이 뭘 해도 시키면 전부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교시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방침이죠. 예. 교시는 이제 수령님이 내린 게 교시고 예. 장군님이 내린 방침입니다. 근데 83 제품은 근데 인민이 쓰는 건데, 그러니까 외화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북한에서 그렇게 열심히 외화벌이를 하는데 혹시 이준석 쌤이 외화벌이 해본 적 있어요? 그 기간 정사했죠. 기간 종사하셨어요. 좀 설명해 주세요. 뭐 외화벌이 오늘 오전에 그 뭐 어떤 기관에서 와서 그 마약을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통치 자금을 마련하는 데서 마약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가 그걸 좀 조사 좀 하자 그래서 그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그 마약과 유조 달러를 없애지 않는 한 김수왕전은 생존해 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 심각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 직접 관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나라에서 생산하는 필로폰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헤로인 같은 게 어느 정도인가면 한 번에 한 사람들이 이렇게 국가보위부라든가 그다음에 뭐 인민보안성 이런 고위 직책들이 이제 국경지대에 한번 내려올 때는 다 몇 킬로씩 트렁크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많이 가져오는 사람들은 15킬로 이상씩 가져오는 사람들은 차를 직접 끌고 오고요. 근데 한 사람들이 차 하나 움직일 때 그렇게 오는데 한 달에 들락날락 하는 차들이 마약을 싣고 그러니까 전 연선에 걸쳐 가지고 우리 국경지를 연선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마약이 들락날락 하겠으며 또 이제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잠수함 있지 않습니까? 잠수함. 소형 잠수함 이런 잠수함 타고 공해상에 나가서 이제 그 마약을 팔고 달러를 받아가지고 또 이제 배를 타고 나가서 이렇게 한 걸 전 직접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 쭉 증언을 했는데 아무리 국제 제재가 들어가도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석탄을 이렇게 북한에 팔아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사를 보니까 뭐 쌀을 이제 보냈다고 하는데 쌀을 대한민국에서 실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석탄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쌀을 뭐 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쌀을 실었다는
그게 뭐죠?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쌀도 그냥 어디서 실었다고 하면 돈을 주고 쌀을 싸야 되겠는데 그냥 그 쌀을 쌀 수 있는 돈이 어디서 나왔겠나 그거죠. 그냥 뭐 대한민국밖에 있겠는가는 그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렇게 석탄 정도는 그래도 불법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불법적인 위패나 마약은 아니니까 이 북한인의 상당히 합법적인 어떤 그런 이제 거래로 어느 정도 예외를 인정을 해주자 이런 생각을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니 근데 뭐 무슨 쌀이든 석탄이든 뭐 어떤 뭐 다른 제품이든 그게 아까도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김씨 왕조의 통치 자금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 일단은 그 석탄 이제 이야기를 좀 하면 이제 팩트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유엔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 패널이 발표한 유엔 대북제재 품목 북한 석탄이 어떻게 국내에 반입됐나라고 하는 경위에 대한 팩트를 한 1분 동안 좀 브리핑을 하면요. 작년 2017년 7월 9일 날 북한 석탄을 선적한 선박이 총 6차례 걸쳐 러시아의 홀롬스크항에 석탄을 하역을 했고, 그리고 이 배가 10월 2일 날 또 파나마 선적 스카이 엔젤호 북한 석탄을 싣고 인천항에 정박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11일 날 북한 석탄을 실은 시레라리온 선적 리치 글로리호 등 이 포항항에 정박을 하면서 지난 9개월간 최소 16차례에 걸쳐서 한국에 입항했다고 하는 이 자료 자체는 이제 그 팩트고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뭐 논란들이 일긴 했는데요. 그 한 가지 이제 그 8월 7일 현지 시각으로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존 볼튼이 얘기했던 그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정확하게 그 기소를 포함해서 한국 법에 따라 볼튼이 얘기하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그렇게 밝혔고, 그다음에 한국 정부는 우리 미국과 전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그다음에 기소를 포함해 한국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아침에 8월 8일이죠. 오늘 아침에 청와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거를 어떻게 이제 인터프리테이션을 하냐면 본인이 북한 석탄의 한국 밀 반입 의혹 관련해 대북 제재의 주체이자 이 문제를 이끄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클레임을 건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클레임을 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관련해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를 깊이 신뢰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라고, 이제 이게 그러니까 8월 7일 현지 시간이면 한 하루 반 정도가 지난 거거든요, 한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일설에 따르면 미국도 지금 유해를 송환하면서 일정하게 이렇게 뭐 현금을 좀 주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런 이제 거래가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제가 듣기도 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석탄이라는 것은 또 유해랑 또 다르게, 유해는 그 인도적인 어떤 그런 뜻이 있지만은 이 석탄은 제재 품목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아무리 한국은 한국 뭐 내정 간섭하지 마라 한국식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유엔 제재를 피해 간다면 앞으로 우리가 비핵화나 이런 문제에서 국제사회 협력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 뭐 유엔 제재 결의 자체를 정면으로 어긴다는, 그게 한번 뭐 구멍이 생기고 위반이 되기 시작하면 선례가 되고 또 계속 구멍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문제이고, 두 번째는 더욱 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경악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제3국도 아니고 가장 당사자이고 가장 피해를 보는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서 구멍을 여는 것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길을 여는 단초를 스스로 버리고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심각성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부가 완전히 뒤집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비록 정부 그 일부는 그럴지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 이 생활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국민들은 절대 이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한 게 어떤 거냐면 뒤에 누가 뭐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 석탄을 소비한 주체가 말하자면 기업이라고 하죠. 기업이 뭐 한전 관련된 뭐 남동 발전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지금 한전 같은 경우에는 그 상장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은행이 이게 신용장을 이렇게 개설해주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되는데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들이 있다고 할 때 사실은 그 은행도 역시 상장 기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금을 하고 있는 은행이잖아요. 만약에 한국전력이 지금 상장급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이러한 이유로 뭐 굉장히 폭락이 됐다. 그러면 국내에 있는 그 개인 투자가나 뭐 기관뿐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뭐 엘리엇 펀드 같은 많은 해외 펀드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줄 소송이 일어날 걸로 봅니다. 이게 결국은 말하자면 제재를 만약에 우리 정부가 관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도 지금 진룽호 어제 또 출항 어제 진룽호 같은 것이 지금도 출항했는데 그냥 우리가 이걸 이렇게 납포하지 않았다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저는 봐야 이 됩니까? 문제에 대해서 이게 그 단순히 민간 차원에서 진행된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이 사업을 알고도 눈 감아 준다는데 여기에 그 기본 우리가 이제 방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청와대 브리핑을 보면 확실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작년 10월에 인천항에 처음 입항해가지고 40여 차례, 뭐 60여 차례 뭐 이렇게 뭐 언론에서 나오는데 사실 이 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북한산 석탄인지 러시아산 석탄인지 하역하는 자체를 아무런 제재도 없이 가장 순조롭게 가장 선차적으로 지금 그 하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정부의 묵시적인 어떤 압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모종의 어떤 그강 노릇이 없으면은 이것이 순조롭게 하역될 수가 없습니다. 하역될 수가 없는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은행에서 신용장을 떼줘야 하고 그다음에 원산지 증서를 발부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 확인하지 않고 지금 하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처음에는 북한산 무연탄이라고 했다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 러시아산 석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역한 탄이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산 무연탄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러시아산 고열탄이 들어오면 들어왔지 러시아산 무연탄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북한에서 러시아로 역수출해 가지고 북한에서 북한산 석탄이 우리 쪽에 들어왔으면 무연탄이라면 저는 100% 북한산 무연탄이라고 생각합니다. 허 위원장님께서 그 석탄의 종류를 가지고 예.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조금 자세히 예, 지금 석탄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북한 주로 갈탄하고 그다음에 무연탄하고 니탄이라는 게 나오는데 니탄은 이제 그 연료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무연탄은 아마 러시아산 고열탄이나 중국에서도 고열탄이 들어옵니다. 이 탄 중에서 제일 발량이 높은 게 무연탄입니다. 그런데 북한산 기술로서는 그것을 이제 합리적으로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역수출을 해서 그걸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지금 해주고 대신 북한에서는 러시아산 고열탄하고 중국산 고열탄을 수입해다가 김책제철소와 항해제철소에서 해탄로라는 데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고열탄을 갖다가 철을 녹일 수 있는 철콕수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무산강산에서 나오는 철강석하고 혼합해가지고 이제 샘물을 뽑는데 무연탄은 단지 제가 북한산 무연탄이 중국에 대량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어디에 쓰이는가를 이제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대체로 중국이 이제 병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개발을 많이 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집도 많이 짓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보일러를 건설하는데 그 보일러에 보면은 거의나 북한산 무연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연탄은 이제 그 철강석을 녹이거나 이것보다도 주로 이제 그 온수 발전, 온수를 돌릴 수 있는 이런 연료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갈탄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보일러에서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발량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로 북한에서는 그 갈탄을 수출을 못합니다. 거의나 국내에서 가정들에서 이제 그 난방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난방용 갈탄을 가지고 북한 사람이 1년 가을부터는 전쟁이죠. 다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저는 이제 의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연탄은 대체로
북한 서부 지역에서, 그 다음에 갈탄은 북한 동북부 지역에서 나오는 게 이게 석탄 매장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북한산 무연탄이 그 거리가 먼 블라디오스토크나 나우드카 항에서 수입해 올 수 있는가? 그런데 어제 그제 그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한 거 보니까 북한산 무연탄이 이미 그 평안도 지역의 통신을 통해서 인터뷰한 결과 작년부터 이미 작년 6월부터 그 청진하고 원산 지역에 하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집중적으로 모아놨다는 거랍니다. 그걸 다시 역수출하는 게 바로 러시아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렇다면은 분명히 우리 정부가 이 탄이 지금 우리 하역하고 있는 탄이 무연탄인지 아니면은 러시아산 고열탄인지 하는 걸 명확히 밝혀야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제가 조금 더 이제 오늘 우리가 이 토론을 하는 그 주제에 좀 더 가깝게 가서, 저는 사실은 만약에 이런 이제 북한산 석탄이 들어오는 것이 맞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금을 지원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판문점 선언이니 뭐 싱가포르 회담이니 이런 것들이 이런 식의 불법적 거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걱정이거든요. 결국 그 평화를 내세우면서 기실은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어떤 평화의 정신이나 평화로 가고자 하는 노력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주로 돈으로 평화를 산다고 할까요? 거래라는 것이 그렇게 될 텐데, 절대 인류의 경험상 평화를 살 수는 없다는 것이 인류의 경험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그 도 변호사님 말씀보다 한글에도 좀 더 나가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평화를 위해서 북한 정권에 뭐 석탄을 준다든가 또 다른 기타의 어떤 교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그 김씨 왕조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하지 않는가, 예,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몇 대 몇이라고 이렇게 딱 찍어서 말씀드리긴 힘들겠지만, 그런 취지에서 여태까지 지금 그 우리 김대중 정권도 그렇게 해왔고, 지금 우리 남한의 좌파 정부가 거의 다 북한 체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 건 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남한의 그 좌파 정부가 북한의 체제 붕괴를 그렇게 우려하고 뭐 평화와 뭐 교류라는 이런 명목 밑에 지원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그 안달아 하는가? 거기는 깊은 이제 내막이 난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 북한 정권이 만약에 자빠지고 붕괴돼가지고 거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그 이제 민주정부라든가 그 자유국가가 선다면 지금껏 남한과 북한의 그 정권이 이제 어떤 커넥션, 이런 사건 사고 남한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다 들통나가지고 자기네들이 지금 목이 붙어 있겠는가, 그 위험성 때문에 더 북한의 이제 그 정권을 살리기 위해 강군하지 않는가는 그렇게 좀 생각되네요. 애초에 그런 발상을 했다는 겁니다. 애초에 그런 발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라도 국제사회를 속이고 북한을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고, 이번에 그 만약에 청와대에서 오늘 그 대변인이 말씀하신 그 내용처럼 잔꾀로, 그러니까 미군 유해 송환을 거론하면서 미국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면서 이번 석탄 반입 문제를 무마하려고 한 것이라면 그 다음을 보지 못하는 정말 잔수일 뿐이라는 거죠. 애초에 시작한 것도 문제고, 이렇게 한번 그 주춤하게 되고 허용하게 되면 그 다음번에는 더 강하게 이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 반동력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분들 지금 쭉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들을 보면 앞으로 계속할 것 같거든요. 이러저런 잔꾀를 쓰면서 이러저런 방법을 또 찾아가지고 계속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우리 사회가 이제 감당해야 될 그 혼란, 갈등 이런 것들이 정말 걱정스러운 거죠. 저는 일반 주부로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저희가 뭐 해외 직구 뭐 그런 것도 해보고 이렇게 해외에 물품을 보내보기도 하잖아요. 그럼 우체국을 통해서 어떤 물품인지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도 약간 어느 정도의 액수가 지나가면 관세청에서 이거를 보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물린다고요. 그렇게 우리 개인도 하물며 그런 세금을 정당하게 물고 어떤 물품을 우리가 가지고 들어오는지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거 뭐 항구에서 수출입을 관할하는 이 공무원들이 이게 어디서 들어오는 물건인지 어떤 물건인지 정확하게 몰랐다, 정부에서 몰랐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우리 이 일반 시민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게 국제적으로 흐름이 이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이게 뭐 역행하는 이런 수준의 일을 감행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이게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큰 해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한 분 한 분 다 1분 이내로 도대체 이 석탄 그리고 이렇게 수입하는 것,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해법을 좀 한마디씩이라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 발제하면서 빠뜨렸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김정일 정권 때는 그 국내적으로 외화 쓰는 것을 굉장히 단속을 했습니다. 근데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달라진 것이 외화를 적극적으로 쓰게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북한의 장사가 활성화되면서 민간 부분에 외화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북한이 절대 저금 안 하거든요. 저축하면 다 빼앗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뺏으려다 보니까 이제 쓰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북한에 뭐 그 이상한,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커피점도 생기고 맥도날드도 생기고 뭐 하나씩 다 생겨요. 일반 주민들은 구경도 못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평양 사람들은 쓸 수 있는 그런 식당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외화를 지금 걷어들이고 있다. 그건 얘기는 김정은이 굉장히 외화 고갈을 느낀다라는 사실입니다. 석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마디 해주셔야죠. 석탄은 이거는 정부가 지금 같은 식으로 미온적으로 해서 안 되고, 뭐 조사한다고만 지금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 저 문제 파헤칠 때 그 정신 다 어디로 갔나요? 그런 은근과 끈기로 빨리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나는 석탄 문제를 놓고 볼 때 청와대가 깊이 관여했다고 난 봅니다. 모를 수가 없고 눈 감고 아웅하는 거죠. 그 석탄을 팔아가지고 외화를 번 돈이 오히려 들어가겠는가? 우선 김정은 그 정권의 그 통치 자금으로 들어갈 거고, 그다음 또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 군사 이런 그 무기 개발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 무기들이 누굴 향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을 향하고 미국 본토에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꾸 미국 하는데 그거는 그 김정은이 구실에 불과한 거고, 그 군사 이런 무기들 우위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겁박을 주고, 자기들이 여태까지 통치 자금, 통치 체제를 유지해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석탄 저 문제는 단순히 뭐 외화벌이라든가 그 어떤 나라 간의 뭐 이런 교류가 아니라,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안보의 치명적인 불이라는 거죠. 네, 저는 뭐 이거를 아까 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도 뭐 석탄이 동쪽 서쪽에서 뭐 갈탄이든 뭐 이것든 틀리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나오는 것들도 성분이 다 틀릴 거라고 봐요. 러시아에서 나오는 거 성분 틀릴 거고, 북한에서 나오는 성분 틀릴 거고. 그러면 진짜 전문가들은 그거를 성분 조사 한번 해보면 이게 북한 건지 어디 건지 금방 알 거라고요. 그거는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해결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안 한다고 보고 있고, 뭐 또 하나는 되게 아쉬운 게, 이게 나라가 지금 뭐 이 모양 돼가고 지금 큰 이슈가 터졌는데도 자유한국당은 그냥 놀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에서 나서서 이걸 가지고 특검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이렇게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이 정치판도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탄스럽죠. 그래서 자유한국당 빨리 나서고 정부는 빨리 해결하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북한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정부가 인지했다는 것에 대해서 단서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 한국경제신문을 통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작성해서 유엔 결의 위반 석탄이 반입된 것에 대한 정부 관계기처 부처 간 그 회의를 열자는 문서가 이렇게 회람된 것이 그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 외에는 요즘은 잘 쓰지 않는 1톤짜리를 담는 어떤 비닐백, 톤백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었다는 정황이 또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전 100% 자회사인 남동발전 같은 큰 회사는 절대 석탄 같은 것을 장기 계약을 맺어서 하지 지금처럼 스팟 물량이라고 해서 단건 사는 식으로는 원래 운영하지 않는다는 정황도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의심할 때는 심지어 탈원전 정책도 그럼 그런 북한 석탄 잘 사주려고 그래서 그 석탄으로 석탄 발전소 돌리려고 했느냐 이런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척에다가 5조 원을 들여서 큰 대형 석탄 발전소를 지으려고 지금 이 정부는 그랬고 심지어는 짓고 있던 초기 가동하다가 사고도 났다고 오늘 들었습니다. 인명사고까지 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모든 국정이 무너진 데 대해서 저는 가장 처음은 정부가 사과 조치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자 처벌 등등 많은 부분들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진상규명과 사과를 가장 처음부터 빨리 해야 되고 그러지 않을 때 전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저는 조금 좀 심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석탄 그 수입 문제는 어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제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데 문재인 정권이 앞장서서 지금 초를 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조선속담에 그 때리는 시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좀 밉다고. 실제 우리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하루빨리 그 상종할 수 없는 이런 정권이기 때문에 빨리 괴멸돼 없어져야 하는데 그 정권을 살리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이 앞장서서 지금 거기다 길을 풀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 문재인 정권을 퇴출시키는 게 대한민국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또 불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네, 저는 그 소위 386인데 이제 586이죠. 우리 세대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그 80년대적 북한 이해의 관성이 아직까지 검토되지 않은 채 우리 사회의 주류 의식으로 병행하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몇 차례 얘기 나왔지만 북한은 평양이라는 지역과 평양 바깥이라는 지역이 극명하게 다르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지배하는 그 소수 독재 집단과 다수의 억압받는 그 백성들로 나눠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때는 반드시 이게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것인지 북한 인민을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세대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그 의식이 모호하고 그런 사람들이 청와에 들어가가지고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든 문제가 빚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한국 남동발전의 모의사인 한국전력이 어저께 뉴스에 의하면 국내 이제 러펌에 이런 석탄 반입에 대한 부분들에 관한 법률적인 이제 의뢰를 구했다고 하는 뉴스를 보면서요. 이게 그냥 일개 이런 한국전력이나 은행들이나 기업들이 정부나 이런 청와대의 어떠한 그 지시사항이나 어떤 의견 없이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확실히 그런 그 움직임에 있어서
결의 뭐 어떤 사전에 이런 노티파이를 받고 움직였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작년에 만들었던 유엔 결의 2397조 위반입니다. 위반 사항이고 이것이 지금 이 건으로 뭐 어떻게 뭐 넘어갈 수 있다고 하겠지만 금방 뭐 토론한 것처럼 앞으로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부가 이렇게 속일 수만은 없는 거예요. 이건 결과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고요. 국민을 속이는 일이고 그리고 이것이 과연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저는 이거 사실 정치권에서 발벗고 나서야 되겠지만 금방 뭐 옆에 얘기하신 분 것처럼 정말 이런 이슈를 가지고 대대적으로 국민들한테 더 알리고 대대적인 국민 저항 운동을 벌여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게 이제 한전이라는 기업도 연루가 돼 있는 거지만 이 두 군데 은행이 연루가 돼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너무나 이렇게 시스템 잘 돼 있는 은행을 잘 이용하는 주부로서 이 만약에 미국에서 아니면 세계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한다.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제재를 가한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본 걸로는 외국에 있는 은행들 다 망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거래하는 은행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하면 우리 돈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우리 이렇게 주부들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주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위기가 코앞에 닥쳤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권 에스라 목사님이 386, 586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컴퓨터를 하나 샀는데요. 펜티엄이든지 이런 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 뭐라 그래요? i3라고 그랬어요? CPU가? i3가 이미 지난 거고 i7 나왔고요. 그런 개념 우리가 알지도 못하죠. 얼마 전에 일본에서 오신 분이 그래요. 지금 일본에서는 이미 AI와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다. 로봇하고 전쟁 얘기하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옛날 캐캐묵은 인형 가지고 지금 이런 황당한 전쟁을 하고 있으니 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정말 우리가 지금 저 김씨 왕조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끄러운 행동을 계속 해야 될까요? 이제 굉장히 통탄을 금치 못하고 진짜 한숨이 나옵니다. 하루빨리 우리 정부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들어가고 국제 제재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룰을 북한이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좋은 이웃, 좋은 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협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